자, 피셋 고득점 공부법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3개 챕터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챕터에서는 5단계로 나누어 분석하는 피셋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다룰 거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피셋 정복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셋 정복 단계라는 거는 제가 이름 붙인 용어예요. 세 번째 챕터에서는 4가지 키워드로 알아보는 스텝 공부법. 이 스텝 공부법도 제가 네이밍을 한 공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인트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가이드하는 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고,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듣으신 분들은 팀원들과 같이 활동을 진행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 인트로에서 다룰 거는 퀘스처닝, 즉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해볼 거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 있죠. 공부법. 이 공부법과 연관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질문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제가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4가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4가지 주의사항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만의 질문을 마음껏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주어진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질문이든 괜찮으니 최대한 많은 질문을 만들어 보자는 게 이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다음, 두 번째, 토의, 판단, 답을 위해 절대 멈추지 마세요. 팀별 활동을 할 때 누군가가 질문을 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최대한 그러지 마시고 그 답이 뭘지 지금 당장 판단하거나 토의하지 마시고 절대 멈추지 마시는 게 이 활동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 답을 내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최대한 많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멈추지 마세요. 다음, 세 번째, 진술된 대로 모든 질문을 정확하게 적는다. 옆에 팀원과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질문인 듯 질문 아닌 질문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질문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최대한 그런 내용들을 질문 형태로 옮겨보세요. 정확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바꿔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술된 대로 모든 질문을 정확하게 적으세요. 문장 형태로 꼭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4번째, 질문이 아닌 모든 진술은 질문으로 바꾼다. 3번과도 연관되는 건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질문인 듯 질문 아닌 질문 같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능하면 질문으로 다 바꿔보세요.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점들에 유념하시면서 가능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질문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주제로 이런 질문들을 만들 거냐? 자, 키워드를 하나 드릴게요. 자, 어떤 키워드냐면 바로 점수 향상 방법입니다. 이 점수 향상 방법을 키워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주의사항 잘 유념하시면서 질문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질문을 만드셨으면 그 질문에 대한 추가 활동이 있어요. 그것까지 마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 질문의 유형을 나눠볼 겁니다. 질문의 유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방형 질문이 있고 또 하나는 폐쇄형 질문이 있어요. 각각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 텐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개방형 질문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한 그런 질문들을 의미하죠.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한 말 그대로 열려있는 질문,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개방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폐쇄형 질문은 답의 범위가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질문들이죠.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거나 또는 단답형으로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폐쇄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만드시다 보면은 어떤 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또는 후보가 정해져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질문들은 폐쇄형이겠죠. 반면에 어느 하나로 또는 몇 개로 답을 정리해서 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개방형 질문이겠죠. 이처럼 여러분이 작성한 질문이 개방형인지 폐쇄형인지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구분을 해보시고 개방형 질문은 폐쇄형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기도 하시고 폐쇄형 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그런 훈련을 해보시면은 질문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힐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질문을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하게 된 활동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여러 개를 만드셨으면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하나씩 찾아 나가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각각의 질문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거든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
내가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들 하나하나에 대한 답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을 먼저 우선 추려가지고 답을 찾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각각의 질문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해요. 그러려면은 그럼 우선순위 자체를 어떻게 정하지? 그 기준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팀 활동을 할 때에는 이 기준을 정할 때 팀원끼리 논의해 보라고 권유를 하거든요.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혼자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작성한 이 질문들에서 어떤 것들을 좀 우선해서 다뤄봐야 될까?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 라고 말이죠. 기준을 세웠으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중요한 질문을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만 골라보세요. 1위, 2위, 3위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순위까지 부여하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요한 질문 세 가지를 고르고 그 질문 세 가지에 각각 순위까지 부여하는 여기까지가 이제 퀘스처닝, 질문 만들기 활동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질문 세 가지 고르셨으면은 우리 오픈 채팅방에다가 공유도 해주세요. 나중에라도 올려주신 질문 리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잠깐 강의를 정지해 놓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의사항 잘 유념하시면서 질문 만들고 질문의 유형도 바꿔보고 그리고 우선순위 정해서 중요한 질문 세 가지 고르고 이 작업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업까지 하신 뒤에 이후 강의 들어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받은 질문 목록을 예시로 몇 가지를 들어보려고 해요. 개방형 질문 5가지 그리고 폐쇄형 질문 5가지를 각각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질문 리스트 중에 겹치는 또는 비슷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짤막하게 각각의 질문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개방형 질문 목록부터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교재를 몇 회독해야 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회독 수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특히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기본 이론에 대한 친숙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교재를 몇 회독을 해야 내가 이걸 어느 정도 이론을 알게 될까, 친숙해질까, 그런 면이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회독해야 하냐, 그 숫자 자체가, 횟수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대신에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1회독으로 끝낼 건지 2회독, 3회독으로 끝낼 건지에 따라서 또 접근하는 곳도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제 생각에 1회독은 좀 짧을 것 같고 내용에 대한 친숙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면 모를까 아주 낯선 이론, 낯선 내용인데 1회독으로 모든 내용을 습득하기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한 3회독 이상은 해야 낯선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각각의 회독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 유래독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낯선 개념에 대해서는 유래독에서 모든 걸 끝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낯선 내용이 나오더라도 꾹꾹 참고 인내하고 어찌됐거나 계속 그 다음 내용, 그 다음 내용 뭐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내가 잘 모르겠는 내용,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내용, 거기다가는 별도로 좀 표기를 좀 해보세요. 간단하게 필기를 좀 하던가 아니면 별도의 노트에다가 진도 같은 것들을 좀 기록을 해 놓던가,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내가 좀 이해가 수월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렵네? 그런 것들 좀 구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자료가 이후 회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요. 왜냐? 우리 이제 2회독, 3회독 넘어가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한 내용은 건너뛰고 좀 어렵게 느낀 내용 위주로 볼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1회독 때는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어떤 부분은 좀 할만하고 이런 거를 구분하는 그런 자세로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공부란 거는 결국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경계를 계속 구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력을 계속 쌓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모르는 것을 계속 알아가고 그 범위를 점점점 좁혀나가는 그런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교재 회독수를 늘려갈 때도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할까? 자, 이것도 첫 번째 질문이랑 좀 맥이 비슷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어려운 부분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 제가 이따가 공부법 관련된 내용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할 겁니다. 쉬운 내용은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은 그냥 가볍게 보세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 그런 내용이 나의 실력을 쌓는 데는 더 낫거든요. 그러니 힘들더라도
쉽지 않아요. 물론 내가 어렵게 느끼는 거를 계속 시간 들어가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어려운 부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극복 방안은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슬럼프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또 답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슬럼프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오른쪽이 이제 공부한 시간이고 세로축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점수라고 합시다. 시험 성적 또는 점수. 자, 슬럼프는 언제 발생하는 건가 생각을 해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수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죠.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상황이라면은 처음에는 점수가 좀 가파르게 오를 수 있어요. 처음에 아무래도 모르는 내용보다 아는 내용보다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 점점점 점수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이게 한없이 올라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약간 머무르는 정체되는 그런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런 구간이 나올 때 내가 계속 점수가 오를 줄 알았는데 점수가 안 오르네? 슬럼프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슬럼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슬럼프는 이 이후 상황에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장기간 이런 정체 상황이 벌어지다가 잘 안 되더라도 꾸준히 해오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언젠간 다시 올라요. 언젠간 다시 점수가 오르거든요. 오르는 과정이 분명히 나와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렇게 높은 점수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꺼지는 구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사람의 컨디션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꺾이는 지점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이 구간이 슬럼프라고 생각해요. 이 구간이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체 구간은 미끄러진 건 아니에요.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뿐이죠. 슬럼프는 뭔가 정점에서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전 슬럼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슬럼프를 현명하게 잘 극복을 한다면은 여기서 다시 전환하는 계기가 돼서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아예 추락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이 슬럼프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머무르는 건 슬럼프가 아니에요. 더 오를 것 같았는데 분명히 나는 지금 정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정점이고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이 구간이 슬럼프예요. 이 구간이.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슬럼프가 진짜 슬럼프인지 맞냐 이걸 먼저 따져보시고 그럼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쩔 수 없어요. 이 구간에 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거 언젠가는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임했을 때는 전환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극복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나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마음 그런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봐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시 또 다루기로 하고 1차적으로는 자신을 믿는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공부 계획을 짜는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이 공부 계획 짜는 기준을 공부량, 즉 몇 페이지까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그런 양을 기준으로 세울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 기준으로 세울 건지 불분명할 수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 계획 짜는지 궁금한데 공부 계획 짤 때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공부량을 판단하는, 확인하는 그런 작업부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1시간 동안 책을 몇 페이지 읽을 수 있는지, 얼마만큼의 분량의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아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과목마다 다를 수 있고 한 과목 안에서도 어떤 파트를 다루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예측하고 판단하느냐가 공부 계획을 짜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마음 같아서는 1시간에 뭐 50페이지고 100페이지고 쭉쭉 진도 나갔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 달성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나의 공부 습관, 공부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중에 한 80% 정도만 계획에 반영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100%를 목표로 하고 임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 100%를 일단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본전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후로 하는 거는 덤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기준으로 100%를 세워놔버렸기 때문에. 근데 80% 정도로 낮추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100% 목표로 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좀 더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두뇌를 속이는 것이기도 하는데 비록 80%이긴 하지만 내가 계획했던 것을 기준으로는 이건 100%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80%를 넘은 거는 덤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부 계획을 짤 때 너무 과도하게 짜진 마시고
80% 정도를 기준으로 짜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번째, 공부에서 재능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할까? 재능이 우선이냐 노력이 우선이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노력도 재능이다,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재능이기 때문에 결국 공부는 재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재능보다 노력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물론 노력이 재능일 수도 있어요. 타고난 성격에 따라서 또는 자질에 따라서 이거를 얼마나 노력하느냐, 노력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이 또 결정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근데 그게 또 전부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훈련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커버할 수 있는 게 노력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재능을 너무 과하게 강조하고 싶진 않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게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생각대로 될 것이다. 원래 의미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 그런 문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의미를 좀 더 강화시킨 거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할 수 없게 될 거다. 제가 드린 문장의 의미죠. 항상 내 생각대로만 다 되는 건 아니긴 하는데 좀 더 길게 놓고 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저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를 경험을 한 적도 있고 해서 그 말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언젠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게 될 것이고, 그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 재능이 없는 것 같아, 공부 머리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것 위주로 좀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폐쇄형 질문 한번 가볼게요. 자, 폐쇄형 질문 첫 번째 질문, 공부법에 정답이란 것이 존재할까? 오늘 우리가 공부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눌 텐데 저는 이것에 대한 질문을 좀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과연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만한, 두루 통용될 만한 그런 공부법이란 게 있을까? 그대로만 하면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공부 방법이 있나?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한때는 이 공부법에 정답이란 게 있냐? 라는 질문에 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답이란 걸 제시할 수가 있을까?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이걸 어떻게 정답이라 할 수 있겠어? 정답이라고 하면 어떤 유형 범위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존재할 수 있나?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제 생각이 어떻게 좀 바뀌었냐면 공부법에 정답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언급했듯이 이게 사람마다 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공부하는 성향이라던가 습관이라던가 능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에게는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공부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 즉 정답은 존재하는데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또는 내가 공부하는 과목 또는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두루 통용될 만한 그런 공부법은 또 있지 않나? 그것도 맞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주로 다룰 겁니다. 오늘 제 강의가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두 번째, 시간을 더 많이 쓰면 점수가 향상될까? 이 질문은 아마도 공부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에 비례해서 점수도 향상이 될 거냐, 올라갈 거냐, 그런 질문일 것 같아요. 이것도 반은 그렇고 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반이 그렇다라는 거는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겠죠. 그럼 그렇다고 공부를 적게 한 사람, 많이 한 사람 비교해보면 많이 한 사람이 항상 더 높은 점수가 나오고 적게 한 사람은 항상 적게 나오는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단순히 시간을 많이 쓰느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에는 점수 향상에 더 많은 요인을 차지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될까?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또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함께 공부하면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될까? 공부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강의를 듣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자습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은 스터디하는 거 있고, 이 세 가지가 저는 공부하는 방법의 대부분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이 또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스터디가 강의 듣는 것, 자습하는 것, 이것은 약간 중간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게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되냐?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피셋 같은 적성 시험에서는 함께 공부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적성 시험은 문제 이해하는 능력, 문제 해결하는 능력, 요거를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시험자, 즉 수험생의 주관이 너무 많이 개입되면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나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돼서 문제를 이해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럼 해결하는 방법도 당연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P셋에서 요구하는 거는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독창적인 창의적인 그런 문제 이해 능력과 해결 능력을 요구하진 않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수준, 객관적인 수준에서 통용될 만한 그런 수준의 문제 이해 능력, 해결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지? 다른 사람도 나의 생각과 비슷한가?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너무 튀지는 않나? 이런 거를 좀 판단하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서 요구하는 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자습하면서는 기르기 되게 어렵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계속 갇힐 우려가 있잖아요. 내 생각이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타당한 건가?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혼자 공부하는 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강의로 해결할 수 있나? 강의도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강의 들을 때에는 강의에 집중하게 되지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객관적인지 그것까지 평가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평가해 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아무래도 좀 적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매번 질문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근데 스터디는 그걸 좀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죠.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풀어보는지를 내가 직접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나의 점수 향상에 도움이 돼요. 뭐 자격증 시험 같이 암기가 필요한 그런 과목과는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피셋에는 그런 면에서 피셋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함께 공부하면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 기출문제를 무작정 많이 풀면 점수가 오를까? 이것도 두 번째 질문이 시간을 더 많이 쓰면 점수가 향상될까? 이거랑 약간 좀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 기출문제 무작정 많이 풀면 이걸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양치기 이런 표현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계속 늘려가면서 시험을 쳐나가는 이런 표현을 양치기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럼 양치기를 많이 하면 점수가 오르냐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양치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잘 통하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능력이 좀 닦여져 있는 사람들은 계속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능력을 계속 반복해서 적용해보고 잘못됐으면 고쳐보기도 하고 그런 유연적인 대응이 가능한 분들은 양치기가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도움이 돼요. 좀 여러 다양한 문제를 접하는 것도 이제 실전에서 경험치를 미리 쌓게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아직 기본 능력이 안 닦여 있는 상태에서 양치기만 많이 한다고 그러니 저조를 누르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는 편이에요. 기본 능력이 약한 상태에서는 그래도 리뷰하는 쪽에 내가 문제를 풀었던 것을 다시 보고 재평가하고 어떤 점이 잘못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평가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많이 푸는 거는 썩 바람직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기초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마지막 인강 듣는 시간도 수능 공부 시간에 포함해야 할까? 자,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거 포함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인강 듣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듣는 경우라면 포함시키셔도 돼요. 인강 들을 때 강사가 중간중간에 문제를 풀어보라고도 하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라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할 때 그걸 직접 따라해보고 문제도 풀고 머릿속으로 좀 생각한 것들을 정리도 하고 그런 식으로 듣는다면 수능공부 시간에 포함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듣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은 1회독으로 한번 쭉 보자라는 생각에 2배속, 3배속으로 빠르게 한번 쭉 듣고 나중에 그걸 정리하는 그런 식의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능동적으로 수업을 듣기보단 수동적으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전 그거는 순 공부 시간에 포함 안 된다고 봐요. 어찌됐거나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직접 정리를 하는 그게 진짜 순 공부 시간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 수동적인 자세로 강의만 듣는다? 그건 순 공부라고 보긴 어렵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소 길었는데 제가 이전에 받은 질문 목록에 대해서 가볍게 코멘트를 좀 해봤어요. 이 내용들이 여러분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 오시면서 가지셨던 질문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서 일단 한번 끊고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